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탈시설 정책 시행이 이제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현장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드맵 발표 이후에 아까 일부에서 살짝 얘기해 주신 건 갈 곳이 더 없어졌다. 네, 우선 자연 감소 정책 때문에 들어갈 곳이 적고요. 유형별 거주 시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인 시설에 주는 인력과 30인 시설에 주는 인력의 차이가 크대요. 그러니까 30인 시설이 인력이 적고 일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설이 작아지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구조인 거죠.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은 효과성 있고 자율성 있고 좋다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에 인력 많이 주고 그럼 공동생활 가정 많이 생기겠죠. 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30명일 때 24명의 종사자를 줘요. 그러면은 장애인 30명일 때 네, 30명일 때 24명을 줘요. 거의 그럼 뭐 1대1 거의 가깝게. 네, 그런데 15명의 장애인이에요. 단기 거주 시설로 내려오면 15명 장애인일 때 그럼 거의 8명이 1대1이라고 줘요. 하면 아까 한 15명이면 그러니까 12명이나 12명은 줘야 되는 그 정도는 거죠. 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침상 8명을 주는 거죠. 거의 반으로 확 줄어버리는. 네, 8명이죠. 그럼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4명의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4분의 1이니까 둘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의 4분의 1이니까. 그런데 한 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시설을 줄이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들으시면서 100인 시설을 3개로 나누고 뭐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저 무식한 놈이 무식한 말 한다고.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주 수 시설 가서 있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땅이 넓은데 저기다 하나 그러니까. 짓고 여기다 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건물 짓는 게 쉬운 일이냐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봤을 때도 대규모 시설에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 아까 말씀하신 뭐 다양성, 개인별 지원 다 안 되지. 구조화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단체 생활이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타시설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거나 이건 좀 아니라는 거니까. 그게 어렵죠. 이걸 하면서 조금씩 불합리한 점들도 있고 양쪽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간 단계. 중간이었어요. 보안이 문제예요. 제가 중간 단계를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광주에서는 엠마우스에서 유명하죠, 우리도. 그룹홈들을 운영을 하다가 그룹홈이 이렇게 지원책이 적으니까 그룹홈을 유형별 시설화했어요. 어떻게 했냐? 아파트 2단지가 있어요. 2단지에 7개의 집을 산 거예요. 2단지에다가. 그러니까 단지는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 14개 동 사이에 7개 정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어요. 그중에 6개는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1개는 시설동인 거예요. 원장님이 사무 보고 직원도 사무 보고 해야 또 손님 오시면 손님 맞이도 해야 되고 하는 사무동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집에 아파트 2단지 안에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생활 가정으로 개인의 삶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운영을 하지만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인력 지원은 그대로 받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요런 시설이 부산에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도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괜찮다. 그리고 경주에도 무슨 사택을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준비하시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을 어제 만나 뵀는데 못 하시게 됐대요. 왜냐? 이 탈시설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신규나 이전이나 뭐 새로운 걸 다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탈시설 정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뭘 못하게 한다에 있습니다. 일단은 꼼짝마 있는 상황에서 내비둬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기차기 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정책을 세워서 그 방향으로 가자 해야 되는데 정책이 오늘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단체 와갖고 막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또 이쪽에서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하니까 방향성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생존권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로 소복 입고 나가서 생존권에 투쟁을 하니까 저 같아도 현장 담당자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머님들 소복 입고 투쟁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다 맞는 말이고요. 어느 날 문을 닫는데. 네. 그래서 우리 애는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된대. 그런데 아무 준비 안 돼 있고 그래 준비해서 나와서 산다고 해도 내가 지금처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에서는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당사자 인권을 지켜주는 거냐 아니다 부모 인권 지켜주자고 하는 그렇죠, 일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 측하고 특히 지체장애 측하고 장애계에서도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대립하는 모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 아니면 부모 그러니까 보호자와 당사자가 네. 또 대립하는 모양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금 탈시설 시범 사업은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는데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치 자립생활 체험 홈처럼 자립지원주택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중요하고 독립생활을 가능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인데 일단은 집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지원주택이 적기도 하지만 지원주택 자체도 너무 어려운 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주택 하고 있는 데를 실제로 가서 봤는데 네. 그 한 건물에 일반인들이 살고 네. 밑에 1층에 2개 실만 지원주택을 쓰는 건물이었는데 네. 한 군데선 나가버리셨어요. 이용자가 못 살겠다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만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들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그분을 지원하고 계시는 지원주택 관리동에 계신 분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일이 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네, 생활 전반을 다 해야 되니까 네. 아 이게 내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떤 일들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노하우 전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그분이 상동행동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각에 자극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길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탈시설이 더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활동 지원 체계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자립생활 체계로 갈 텐데 갔을 때 우리의 발달 장애인들이 특별히 자폐성 장애인들이 감각 통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행동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하드웨어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지원 체계 안에 그 지원할 사람들의 마인드, 전문 기술 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달장애인들. 근데 그 고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거기까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지원주택을 늘려라 확대해라라고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인프라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생활할 때 뭘 할지 어떻게 지낼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가 도와줄지 요 지원 체계가 먼저 구축되지 않으면 아니면 적어도 같이 구축되지 않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들 하기 전에 이런 영역을 서비스 영역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이 다들 거대한 그런 거 이제 저기서 뭐 고질라가 온다, 킹콩이 온다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도망가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고질라가 뭔지 킹콩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못했어 한 번도. 네, 탈시설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세상인데 그렇죠. 보기도 전에 저희들은 다들 지레 겁먹고 있는 거죠. 왜냐? 그렇죠. 막상 또 탈시설 되면 잘할 수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그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드는 겁니다. 준비 안 됐을 때 혼란이 네. 당사자한테 일단 저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회도 똑같아요. 그 한 분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에 8가구인가 살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했대요. 같이 살기가 네,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왜 어려웠을까? 그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들도 네,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 당사자나 가족에 대한 탈시설이 어떤 의미인지는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또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이 종사자들 있잖아요. 시설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직장이기도 한데
네. 대형 시설들이 30인 이하 시설로 막 줄이고 있으면 네. 자연히 거기에 일하던 종사자들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시설이 없어지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있는 사례인데요. 서울시에서 한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네, 탈시설 정책해서 이제 공익법인에서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서 탈시설해서 네. 이용인들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거기는 그래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들도 받아서 다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기관에 대한 이제 이 다큐멘터리랑 이제 뉴스 전 관심이 좀 있어서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시설은 문을 닫았는데 그 직원들은 그 법인 안에 있는 시설로 이직하신 분이 6명. 전체 몇 명이었는데요? 직원이 30몇 명 정도 됐던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30명 정도가 퇴직 상태였어요. 굉장히 많이 나가신 거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6명이 이직이 되셨는데 6명이 이직되신 분들도 생활지도원이라고 부르는 가장 월급 작고 가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만 옆에 법인으로 옮겨가신, 그러니까 법인 안에서 다른 시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봉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저희는 오래 일하면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호봉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경력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차가 크니까 이제 직장을 잃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이 조금 속상했었던 게 뭐냐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업무는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 해지하고, 그렇죠. 뭔가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 일들은 이제 그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둘이 월급 무보수로 있으시면서 그걸 마무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 그럼 그 전문성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탈시설화 정책으로 간다면 이분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도 이제 특별히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도 이 탈시설의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행정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텐데 그리고 개인 예산제 뭐 요즘 핫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바우처화 되든 현금이 되든 개인 예산제가 되면 영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처럼 사회복지 사무소들이 생기고 그걸 바우처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갈 텐데 그럴 때 행정력이 얼마만큼 갈 건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는 얼마만큼 될 건지 또 그런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재는 그런 고민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소위 비장애인 분들이나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친척들이 바라보는 종사자,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에 대한 아주 낮춰보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낮춰보지 않은 만큼 전문성을 가졌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인데 그러지 않은 것도 좀 짜증이 나고 저도 동료들이 그러니까 탈시설 정책이 들어오고 나서 입소를 하려면 입소를 전에는 시설에서 입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입소 면접을 개인적으로 봤죠. 시설에서 권한이 있었구만. 네, 시설에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관청으로 가죠. 행정관청으로. 네, 옛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가죠. 가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죠. 거기에서 시설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불관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예전이 그건 좀 심했어요. 예전에는 시설이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가 행정복지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내가 우리 자녀가 입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누가 매겨요? 이제 보통 장애 등급 매길 때처럼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똑같은 장애인이 계신데 좀 더 노령화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점수를 더 받으시겠죠.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에서는
없는 사람이? 분이 높이 가시겠죠. 그러겠죠. 경제적 능력에서는 이제 돈이 있으신 분과 아예 없으신 분이 계시면 없으신 분이 올라가시겠죠. 그리고 장애 정도에서도 장애 정도에서 더 심하신 분이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시겠죠. 네네. 이렇게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신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점수가 아주 높으시면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전국에 빈자리가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네. 점수를 매겨서 그 다음에 산하에 있는 네. 이런 단기든 장기든 시설에다가 네. 의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만나는 건 이용자의 부모님이나 이용자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관청 사람들을 먼저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간 단계예요. 이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관에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도 하시고 네. 부모님이 직접 연락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입소 면접을 아직은 저희는 보고 있는데 유형별 거주 시설은 아예 관청에서 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저희는 아직 중간 단계예요. 저희는 아직 중간 단계여서 네, 실제로 최근에 또 의뢰가 있었거든요. 관에서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유고되셔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보육원하고 시스템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육원들은 사실은 관에서 그냥 받으라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볼멘 소리가 있었거든요. 비슷해지겠네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시설은 더 중증화될 거다라고 종사자들이나 원장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설도 제가 경주에서 만났던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경주에 시설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2군데는 너무 경하신 분만 걸러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자립생활 탈시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식구들은 거의 대부분 나가 살아야 될 거라고. 할 것이다. 네, 그 원장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대전에 있는 시설들도 저희 단기 안에서도 정말 시설들마다 각각의 상황들이 다르고 장애 정도가 다르고 어떤 데는 뇌병변, 어떤 데는 발달장애 중에서도 자폐, 어떤 데는 지적 장애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인 중심인 데도 있고 아예 아동 중심인 데도 있고 청소년 중심인 데도 있거든요. 20개 시설이 이렇게 각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설들이 이렇게 더 중증화되고 다 평준화되지 않을까. 장애 정도에 있어서는 그냥 중증으로 평준화되지 않을까. 탈시설화 되면. 안 그래도 그 인력난 우리 구인난이 심한데 구인난은 정말 심합니다. 더 중증적이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더 안 오겠네 이제. 큰일 났네 이게.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케어 서비스가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전문성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요양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연령대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다 젊은 사람도 직접 케어 서비스 하면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방콕에 갔더니 그 서비스 아파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아파트인데 호텔처럼 청소도 해주고 뭐 세탁도 해주고 해주는데 그거는 내가 원할 때 부르면 해줘요.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저는 이 서비스 아파트처럼 사회적 주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립지원주택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안에서 살고 내 삶을 살고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불러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이 앞으로 탈시설이니까 문 닫아 다 아니고 조금 더 소그룹화되고 전문성 있어지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획득할 수 있으면 저 청년주택 그것도 생각나네요. 정책적으로 청년주택 만드는 데들도 커뮤니티룸도 있고 세탁시설도 있고 그럼 말씀하셨던 사회주택 그처럼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거주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고 독거 노인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독거 1인 가구의 비율이 지금 40몇 퍼센트 이렇게 나가는데 월등히 앞선 지가 한참 됐으니까. 네, 월등. 그러면은 46%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46%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사회적 주택이 다양성을 갖고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 영역이 투입이 된다면 좋은
방향이 될 거고 그리고 거주 시설도 지금 이제 건물들 많잖아요. 이거 닫으면 어떡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커뮤니티 주택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또 원장님의 고민일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가 됐어요. 네. 3년 시범 사업 한다 그랬고 네. 2040년까지인가가 완전히 다 시켜버리겠다 이제. 뭐를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으세요? 시설에서는? 단기 거주 시설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저희 시설에서는 탈시설 로드맵이 딱 발표되고 나서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크셨어요. 그래서 자립생활센터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에서 슬기로운 자립생활이라고 해서 자립생활 로드맵을 설명 듣고 또 자립생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용해야 되는 기관이 자립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IL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인지 그동안 부모님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 같이 이제 그 정도의 이용 기관들을 이용하셨고 조금 넓게 가실 땐 장애인 복지관 정도 이용하셨는데 우리 근처에 집 근처에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IL센터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 하고 소개하는 네, 그런 교육 활동을 좀 하셨는데 해봤는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조금 커지셔서 오히려 그러니까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신 거는 좋으셨대요. 그래서 40년이니까 2041년이니까 약간 그래 우리 애가 아직 좀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 하는 마음을 조금 얻으셨다고 하셨고 이제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기관들에 대한 소개들 받으셨을 때 유용하네 하지만 가까이 온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고요. 근데 이제 너무 잘하시는 시설이니까 알겠는데 기관이 없어진 거는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그냥 저희는 기관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기적인 거주 시설에서 진짜 단기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지금처럼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단기가 유지가 된다면 또 다른 일들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가진 가장 고유의 좋은 영역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안 불안한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불안감이 많았잖아요. 저의 불안감은 운영자의 불안감이 아니고 가족의 불안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운영자로서는 혈압놀이가 긴급 지원으로 가도 괜찮고 또 혹시 없어져서 다른 이용 시설의 영역을 새로 개척해 나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입장으로서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없는데 우리 가족인 지적 장애를 가진 우리 가족이 혼자 생활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것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은 나라가 주겠죠. 수급권으로 나라가 주겠지만 보호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주겠지만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공공의견이나 이런 사회적 안전망 제도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의뢰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 말하기가 원장님들이 다 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유튜브에 박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저희가 했다가 중간에 말씀이 좀 틀린 말을 했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생각도 바뀌고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불안해하고 계신 어머님들께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년을 사회복지를 해보니까 사회복지는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도 충분히 늘었지만 세상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만 계시는 것보다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마음을 쓰시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도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좋아지는 제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니까 어머님들 너무 불안해하지만 마시고요.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면 더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면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진짜. 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